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1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년 전이나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예상보다 내려갔습니다. 11월 물가는 1년 전보다 7.1%, 10월보다는 0.1% 올랐습니다. 의회 신문 더 힐은 소비자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보도합니다. 지난달 CEO 자리를 버리고 파산 선고를 한 세계 제2의 암호화폐 거래소 FIX 창업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FIX와 거래한 사람이 돈을 얼마나 되찾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향이 나는 담배 제품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금지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특별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3%포인트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지고 비호감도는 올라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만에 처음 연말 기자회견을 안 합니다. 오늘 열리는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4강전은 all about 리오넬 메시와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90세 여성이 일리노이 대학 최고령 졸업생이 됐습니다. 대학의 첫 발을 딛고 70년 넘어 만에 졸업한 분입니다. UPS, FedEx, USPS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마감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예정된 게 없었던 것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긍정적인 것에 대한 커멘터리였습니다.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 역사상 40년 만에 최고에 가깝지만 1년 전보다 7.1%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고 한 달 전이 10월 달보다는 얼마큼 올라갔나요? 0.1%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한 달 대비 1년 대비 전부 한 달 전인 10월 달보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0월 달에는 9월 달보다 물가 상승률이 0.4%였는데 11월 달에는 10월 달보다 0.1%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1년 전보다는 10월 달에는 1년 전의 물가보다 7.7%가 올라갔는데 11월에는 1년 전에 비해서 7.1%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희망은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그래도 견딜만 한 그런 정도네. 그리고 식품, 에너지 이렇게 변동률이 높은 것을 뺀 핵심 물가지수, 핵심 코어 CPI는 1년 전보다 11월 달에 6%, 한 달 전보다 0.2%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월 달보다 증가폭이 줄어들었거든요. 10월 달에는 1년 전보다 6.3%, 한 달 전보다 0.3% 증가였습니다. 다 경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에너지값, 가솔린을 포함해서 내려갔고, 그리고 가구, 가전제품, 장식품, 가정용품 여러 가지 이달에 11월 달에 0.5%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중고 자동차, 트럭 가격도 11월 달에 0.5%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변동사항이 높은 렌트비와 식품비는 여전히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에서 돈의 액수가 크니까 렌트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렌트비는 역시 11월 전체 상승률을 많이 올렸죠. 0.6%나 올라갔기 때문에 식료품비도 0.5% 올라가서 식료품비는 장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올해 초보다 10.6% 상승했으니까 요즘에 무슨 음식을 시켜 먹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던 내가 얼마 사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늘 경험하면서도 늘 장에 갈 때마다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끝내려면은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거의 9% 조금 넘었던 적도 있었죠. 9.2%에서 지금 이제 7%대로 내려왔으니까 7.1% 1년 전에 비해서 그 정도 내려왔으니까 소비자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더 힐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항상 이 소비자 물가 뭐 1년을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갔는데 식료품비가 10%다 하면은 보통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올랐어? 하고 저소득층은 빵을 못 먹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소득층에 더 많이 해당이 되는 거고 내일과 모레가 아니네요. 내일 이제 발표를 하겠네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자율 인상 여부도 이런 모든 것들 이자율을 인상하는데 가파른 인상의 넘버 원 원인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0.5%포인트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건데 예전에 이자율 올릴 때 0.25%니까 2배잖아요. 100% 더 큰 것인데도 하도 슈퍼 이자율 인상 0.75%를 지난번에 4번 연속 하다 보니까 0.5%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모기지 이자율, 자동차 융자, 그밖에 뭐 크레딧 카드 등 여러 가지 그 이자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해당되는 이자율에 적용을 받게 되시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마 많은 분들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자녀분하고도 해당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뉴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복권은 이제 일상화가 됐으니까 복권도 뭐 갬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생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활력소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타운에서 뭐 식당 뭐 종업원 전체가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해서 뭐 수백만 장자가 됐다. 직원이 수백만 장자가 됐으면 그 주인은 얼마나 부자가 됐겠는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꼭 식당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데 그게 내 손에 다 들어와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지폐 아니면 무슨 내 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데비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니고 그냥 페이퍼상의 컴퓨터 온라인상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이 뉴스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트코인을 포함을 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열심히 성실히 꼼꼼하게 일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몇 년 뒤에 집을 작은 것을 마련해서 점점 크게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테크놀로지 회사 컴퓨터를 열심히 배워서 그런 곳에 가서 엄청난 돈 또 회사 주식까지 배당받고 또 돈이 조금 모이면 회사 주식을 사서 큰 그 미래에 자녀를 낳고 키우고 안락하게 살 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마는 한국과 미국 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그런 꿈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루기가.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뉴스는 그 모든 여러분들께서 직접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어떠한 추세가 되어버린 뉴스입니다. 어제 바하마로부터 뉴스가 왔습니다. MIT를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한 그런 젊은 청년이 30세인데 한때 워렌 버핏의 젊은 버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5년 만에 막 억만장자가 되고 이 사람이 결국은 어제 바하마에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바하마 당국이 체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에서 2가지 기소가 있는데 하나는 뉴욕 법원의 그 형사 기소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증권거래위원회가 하도 많은 불만이 접수됐기 때문에 기소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회사를 2개를 설립을 했었는데 그 2개가 하나에서 돈을 많이 끌어 모아서 또 다른 자신의 회사로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 2가지가 다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특히 한 군데 지금 이제 그 고소가 된 이 사람이 이제 암호화폐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킹 오브 크립토라고 불렸었던 샘 뱅크맨 프리드 30살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가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비트코인 같은 것을 거래를 하려면은 은행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거래소를 통해야지 되는데 그 거래소인 겁니다. 한국 매체에서는 3대에 속한다고 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냥 넘버 2 그 거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11월 달에 받고 파산을 했고,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많은 것을 거래를 하는데 어떤 손님이 아주 큰 돈을 가져가니까 지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불을 하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FTX라는 곳이 회사가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몇 년 동안 정말 그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는가, 또 본인이 자선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굉장히 그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체포가 되고 오늘 기본적으로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어떠한 그 기소 형태의 벌을 받게 됐고, 뉴욕에서도 이제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데 사기 혐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해서 5년 만에 성장했다. 회사가 무너지는 거 11월 11일에 파산 선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파산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범죄 수사 대상자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사기 혐의로 이렇게 한 것이 1933년도의 증권법과 1934년도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계획적으로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특히 2019년 5월부터 18억 달러를 투자를 받아서 그 가운데 뭐 11억 달러 정도는 미국의 투자자에게 받은 돈이랍니다. 해서 이게 우리 회사가 대단한 회사다, FTX가 하면서 돈을 받아서 본인이 FTX라는 거래소를 만들기 전에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슨 이런 그 비트코인 같은 것 거래하는 회사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돈을 갑자기 찾아가려고 하니까 줄 돈이 없어서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본인은 알라메다 리서치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뭐 부동산도 구입을 하고 정치연금도 많이 했습니다. 정치연금은 주로 민주당에 했고, 그리고 올 들어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회사가 무너지겠다 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뭐 돈도 조금 지원을 하고 그런 형태로 바하마에 거주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MIT를 졸업을 했지만 그래서 10월 말까지 이 사람의 자산이 15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파산 직전에 CEO 자리를 버려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체포해서 이 그 FTX라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된 사람이 뭐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잘 운영될 때는 하루에 10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사흘 만에 60억 달러를 인출하니까 그 다음에 80억 달러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돈을 메우지 못했고, 라이벌인 다른 그 회사에서, 중국계가 운영을 하는 그 회사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안 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암호화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 이름을 알 수 없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돈 세탁을 한다던가 범죄에 이용이 된다던가 무슨 아니면 누구에게 협박을 하면서 그곳으로 보내 하는 그런 용도, 또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건 혁신적인 것이다. 앞으로 은행은 없어진다. 왜 은행에 일일이 모든 일을 할 때 수수료를 주고 해야지 되는가? 우리는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폐 그냥 이렇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거래하면 돼. 은행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규제도 받지 않고, 이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이겠죠. 이게 암호화폐의 끝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그 회사의 CEO가 사람들의 돈을 그냥 함부로 도용을 하고 한 혐의로 오늘 이제 기소가 된다는 겁니다. 파산 신청을 한 이후에도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내가 실수한 것은 있지만 법을 위반한 게 없고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뭐 MIT의 그 물리학과 수학을 졸업을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그쪽 분야에서 어떠한 그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왜 이 일을 하게 됐는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됐는가라고 물어볼 때마다 인터뷰에서 기숙사에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이타주의에 대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이런 것에, 그런 그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다. 그래서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학교 졸업하고 나서 주식 거래 같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옮겨 탔고, 30살이니까 젊잖아요.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조금 싼 곳에서 사서 차액을 남기고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 수익이 엄청나지니까 처음엔 친구랑 같이 했어요.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암호화폐 무역거래 회사 비슷하게 다른 나라와,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2008년 1월까지도 날마다 하루에 1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 늘 하는 말이 기분이 아주 완벽합니다. 또 기분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기분이 완벽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좀 놀라움 같은 거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처음에는 그 알라메다 리서치 이런 회사 비트코인 본인이 관리하고 하다가 FTX라는 거래소를 만들고 나서 2019년도에 18억 달러 이상을 모아서 이제 창업을 한 회사가 FTX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미래에 대해서 그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이 회사 이름을 딴 막 경기장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만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이 막 어려워졌을 때 이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20억 달러 정도는 내가 어차피 나 이타주의로 시작한 거니까 다른 그 암호화폐 회사를 그 구제를 할 구제금융으로 쓸 돈이 준비가 돼 있어. 했지만 곧 본인의 회사를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파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도 그 본인의 억만장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공개하는데 보니까 바하마에 회사가 있고요. 나는 일은 열심히 했고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이머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막 유치할 때도 아주 그 강도 높은 게임을 하면서 컨퍼런스 콜 하면서도 게임을 했고, 그리고 잠은 주로 이제 회사 내부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던데요. 뭐 집은 화려한 집을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바닥에다가 그 안에 빈 들어있는 그런 공이 있잖아요. 공을 2개를 놓고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게 내가 잠을 자는 거다. 뭐 게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런 강도 높은 일을 하루에 뭐 150억 달러 정도, 100억 달러를 거래를 하는 회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일에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또 도박을 하고 하지만 나는 게임으로 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기부는 이제 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뭐 코비드에 대해서 좀 그 코비드를 막는 이런 데도 지원을 했고, 암호화폐 규제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좀 건전하게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가 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무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FTX의 CEO였던 젊은 암호화폐의 왕으로 불렸던 샘 뱅크맨 프리드에 관한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못 전해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올해의 비트코인이 그 가치가 60% 이상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럴 때 어떤 한인분들은 비트코인이 또 가치를 잃어버렸으니까 이더리움으로 갈아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그 투자를 하시더라도 본인이 이제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특히 이런 위험한 그런 투자에는 잃어버려도 된다, 이 정도는, 그런 정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쟁회사 그 바이낸스의 그 최고 경영자가 좌오 창펑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때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여러 방식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 좌오 창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2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누르고 우뚝 선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시기 바라고 뭐 자녀분들 가운데서 아마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부모님들이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제 그 향기가 나는 그 담배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주민 발의안 그때 30일이었었죠. 이거 통과시켰죠. 엄청나게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63.4대 36.6. 담배 회사가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엄청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도 쓰고 캠페인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배 회사, 담배 그 타바코 회사 RJ 레이놀드 타바코 컴퍼니가 법원에 이 발의안을 이제 폐기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해 버렸습니다. 이 회사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향기가 나는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높이고 그리고 그것도 뭐 24시간 다 파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만 팔고 뭐 청소년들의 접근을 좀 줄이겠다는 뜻이겠죠. 장소도 제한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에서는 안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그대로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그 연방 대법원 측에서는 그것을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향기가 나는 이런 그 담배를 팔다가 적발이 되면은 소매업체의 경우가 최대 뭐 한 번에 $250의 벌금을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판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미국에서는 다른 데와 달리 왜 가만히 점잖게 있으면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경우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냥 뭐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뭐 뭘 막 해달라 하고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미국은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미국뿐만이 아니겠지만 특히 절대로 안 해주죠. 유대계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요구가 강력했기 때문에 결국은 백악관에서 유대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특별 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냐하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막 뭐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한다고 해서 뭐 다른 모든 커뮤니티에 당장 이렇게 무슨 특별 전담반을 미국의 백악관에서 만들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워낙에 인구는 많지 않지만 미국의 연방의회에 유대계가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즉각 나오게 되는 건데 새로운 그룹이 미국 전역에서 유대계에 대한 증오 범죄와 반유대주의 그것을 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밥을 먹은 백인 그 우월주의자는 홀로코스트라는 게 어디 있었어 꾸며낸 얘기지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단속을 해보겠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속을 해서 누구를 벌 주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백악관에서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백악관에 국내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위원회 스텝 그리고 국가안보위원회 스텝들이 이끄는데 이슬람 혐오증도 그렇다고 꼭 유대계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혐오증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살짝 그 말을 끼워 넣으면서 여기에 아무튼 연방 정부가 뭔가를 대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그 도메스틱 뭐 팔러시 커미션 아니면 커미티 이런 곳이 있고 그곳과 국가안보위원회의 스텝이 들어가지만 그 커뮤니티 자체에서는 커뮤니티의 리더라든가 정부 공무원 또 뭐 여러 뭐 정치인들도 함께 협력을 해서 유대주의 또 반유대계 이런 그 정서를 없애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연구를 계속하고 뭔가 일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요. 100명 이상의 연방 정치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척 슈머가 유대계입니다. 그러니까 척 슈머가 아주 강하게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 그 우월주의자를 만나서 홀로코스트와 관련해서 무슨 홀로코스트가 있었어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늘 하는 사람과 만나서 자신의 집에서
뭐 만찬을 하고 했었던 것을 강하게 비난한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지금 그 유대계에 대한 어떤 그 혐오 범죄도 에이시안에 관한 혐오 범죄가 코비드 19 때 엄청 많았던 것처럼 2021년 지난해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USA Today와 서폭 유니버시티 공동으로 항상 여론조사를 하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선거가 끝나고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공화당 유권자 플러스 공화당 쪽으로 기운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3%포인트 앞서갑니다. 56%가 디센티스 후보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3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두 사람만 놓고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그리고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을 좋아하는 공화당이 많습니다. 60% 이상이 트럼프의 정책을 이어가지만 트럼프가 아닌 후보를 원한다. 이게 지금 글렌 용킨,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니면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60%는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을 원하고 31%는 트럼프가 등장한 트럼피즘을 원합니다. 서폭 대학교의 정치연구센터의 데이빗 팔레올로고스 소장이 공화당과 보수적인 좀 무당파들은 이제 더 이상은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를 원한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이게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다 하는 것을 점점 요즘 여론조사는 전부 추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많은 후보들이 공화당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자격도 없고 트럼프에 대한 어떠한 그 충성도만 보고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멤버들이 뽑고 나니까 본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지고 말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10월 달에 75%에서 12월 달에 64%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항상 90%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64%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만큼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3분의 1은 잘려져 나갔네요. 비호감도는 같은 기간 10월 달에 18%에서 지금 23%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에 나가길 원치 않는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 같은 여론조사였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뭐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본인이 재선에 나가는가 나가지 않는가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여론조사에서 가상 대결을 해봤습니다. USA Today와 서폭 유니버시티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결할 경우 47% 대 40%, 7%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이게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고요. 공화당과 공화당 쪽으로 쏠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러면 공화당과 공화당을 쪽으로 쏠린 유권자니까 바이든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가상 대결을 벌였을 때는 47% 대 43%, 4%포인트 차이로 이번에는 론 디센티스 후보가 아니라 현 주지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점점 론 디센티스에 대해서는 3분의 2 공화당이나 공화당 쪽으로 쏠린 유권자들이 그가 2024년도 대통령 그 선거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중간 선거 전과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3분의 2가 그가 나가기를 원하고 그는 나가면 안 돼 하는 사람은 24% 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24%에는 아니 론 디센티스가 왜 나가? 트럼프가 나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론 디센티스도 너무 분열적이야. 화합이라고는 몰라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는 중간선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론 디센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선 후보로서 낫다고 공화당 내부에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10 며칠인가요? 13일입니다. 13일이면 이번 주는 주말에 저희 회사 나도 가수다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이 위셔 200극장에서 무료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이제 뭐 그 티켓 같은 것을 어떻게 원하는 의사 표시는 해주셔야지 되고요. 프로그램마다 자세히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런 행사가 있고 그리고 나면은 주말 지내면 거의 20일쯤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 말이 뭐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데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멀리 계신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신다면 여러분들 서두르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월드컵 지금 4강전에서 두 나라가 대결을 하는데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인데 이 얘기를 잠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크리스마스 전에 뭔가 선물을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 보통 이제 UPS, FedEx, 민간 그리고 USPS, 우정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2021년과 2020년보다는 조금 그 배송 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는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어려웠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일요일이 크리스마스고 토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일요일 크리스마스다라고 해서 우정국이 배달하지 않거든요. UPS도 우정국도 월요일에 또 배송하지 않고 왜냐하면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월요일이 이번에는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스케줄을 다 확인을 하셔야지 되는데 크리스마스 그 쉬핑 데드라인 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3일이고 페덱스 그라운드는 14일 내일이 마감일이네요. 그리고 USPS 리테일 그라운드 퍼스트 클래스는 17일 관련자들은 다 알고 계실 테고요. USPS 프라이어리티 메일은 19일 UPS 3day 개런티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20일 뭐 2day, next day 이런 것은 적용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좀 완벽하게 좀 포장이 덜 됐다,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포장은 조금 덜 되면 어떻겠습니까? 안전하게 전달만 하면 되죠. 메모로 쓰시면 되잖아요. 포장이 미흡해서 미안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내일 사이에 돈 크게 들이지 않고 보내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에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가 그리고 내일 같은 시간에 모로코와 프랑스가 경기를 치르는데 저는 모로코와 프랑스 경기도 관심이 있고 오늘 경기도 관심이 있는데 내일 경기는 뭐 역사적인 면에서 더 관심이 있기도 하고 오늘이야 뭐 크로아티아가 작은 나라지만 유럽이긴 하잖아요. 그 4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인구가 지난번에 우리가 2018년도에 월드컵 할 때 봤고 프랑스와 싸워서 그 세컨까지 간 것을 봤고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는 남미니까 오늘 경기는 유럽 대 남미이고 동유럽이죠. 그렇죠. 구태여 따지자면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전혀 다른 그 대륙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유럽을 누르는가 이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메시로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86년 이후에 5번째 마지막 그 월드컵이 될 수 있고 해서 아르헨티나가 6번째로 월드컵 결승 진출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 98년이군요. 98년도에 1대0 승리했고 2018년에는 두 나라가 대결을 했었을 때 크로아티아가 3대0으로 이겼으니까 나중에 크로아티아가 프랑스와 대결을 해서 프랑스가 챔피언이 된 거고요. 독일이 그 월드컵에 한 결승 진출까지 8번을 갔고 아르헨티나가 6번 갔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준결승에서는 탈락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 이런 기록 같은 것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크로아티아는 이번에도 봤지만 그 승부차기에서 굉장히 그 강하다는 것, 뭐 4번 승부차기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번에 올해 16강전, 8강전에서
일본 승부차기로 이겼고 브라질도 승부차기로 이겼잖아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승부차기는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크로아티아가 과연 그 남미를 이길 수 있는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91년도에 유고슬라비아에서부터 독립을 한 나라고 지도는요. 웬만한 지도 제 책상에 이제 지구본이 있는데 그 지구본에는 크로아티아라는 작은 나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교적 새로 산 지구본인데도 불구하고 좀 세세하게 적혀 있는 그런 곳에 있을 그럴 정도인데 크로아티아가 워낙에 작아서 헝가리 바로 북쪽에는 헝가리가 있고 뭐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했으니까 조금 그 남쪽에 유고슬라비아가 있고 또 북쪽에는 그 오스트리아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이태리가 있고 그런 그 나라잖아요. 그런데 아주 뭐 DNA가 그런지 너무너무 그 크로아티아는 축구를 잘하고 이게 인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DNA도 있지만 국가의 요즘은 축구를 할 때는 국가의 어떠한 그 돈의 힘도 상당히 많은데 크로아티아는 400만 명의 그 인구 대비 GDP는 17,30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인구가 한 4,700만 명 되니까 10배가 넘죠.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결코 잘 살지 않거든요. 크로아티아가 그 유럽의 그 인구는 작지만 아르헨티나가 연 그 GDP가 1인당 뭐 한 13,6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GDP는 오히려 크로아티아가 더 많은 그런 그 나라입니다. 오늘 경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팬들이 있잖아요. 이제 4강쯤에 올라오면은 리오넬 메시 설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35살 그리고 루카 모드리치가 2살 많네요. 37살. 두 사람의 매치는 마지막. 뭐 리오넬 메시도 마지막? 아니면 39살 때도 나왔던 선수가 있나요? 이번에 37살이 최고인 것 같던데 국가의 굉장히 결정적인 사람이었죠. 이 두 사람은 이번에 그 월드컵 여기까지 올 때도 아르헨티나가 네덜란드와 경기를 할 때 네덜란드를 물리쳤을 때 첫 번째 킥 메시잖아요. 크로아티아 브라질과 대결해서 골을 넣은 그런 뭐 루카 모드리치고 해서 메시의 경우는 축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뭐 전방에서 뛰고 모드리치는 미드필드에서 활약을 하는데 리오넬 메시는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하면 된다. 페널티에도 강하고요. 탑 중에 탑이죠. 그리고 이제 동료들도 뭐 어느 정도 동료들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드리치 같은 경우는 전에 토트넘 그 풋스퍼 미드필더였고 뭐 지금은 리얼 마드리드죠 소속이. 그런데 브라질과의 8강전에서 굉장히 그 시선 집중을 받았었죠. 이 사람은 가장 다른 거 다 빼고 120분을 뛰어도 힘이 넘쳐난다는 그 루카는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코치가 너무 열심히 뛰니까 많이 뛰니까 교체해 줄까 해도 나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데 선두를 달리면서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고 경기 끝나고도 피로하지 않고 미드필더 교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그 정도로 이제 강인한 저 완전히 준비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주 정말 화려한 두 사람의 경기를 리오넬 메시와 루카 모드리치의 경기를 지금부터 15분 1시간 15분 뒤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면은 프랑스와 모로코 가운데서 이긴 팀과 붙게 되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는 약간 그 러시아와 협상할 가능성 같은 것도 비추는 그런 말들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철군해라 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말 기자회견을 올해 10년 넘어 만에 처음으로 안 하는데 보통 푸틴의 기자회견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지칠 줄 모르고 그런 걸 또 보여주기를 원하고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한다는 거거든요. 안 하는데 그 이유야 뭐 여러 가지 크렘린이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 가장 그 포커스를 둬야지 될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전황이 러시아에 좋지 않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이스 드파우라는 할머니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90세의 여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학교 가면 이제 슈퍼주니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4년 안에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래 있으니까 슈퍼주니어라고 하는데 이분은 슈퍼 주니어이신 겁니다. 1951년도에 학교에 일리노이, 그때는 대학교 이름도 달랐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이 정도 되는데 그때는 뭐 Northern Illinois State Teachers College였네요. 선생님이 되려고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가정학과로 바꿨는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게요. 등록은 했는데 51년도니까 뭐 슈퍼글루 나왔을 때고 뭐 녹음 테이프 같은 거 뭐 나왔을 때 크레딧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랍니다. 그 연대별로 볼 때는. 그런데 그랬는데 그 루킹 가이를 만나서 생긴 남자를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말았죠. 세 자녀를 키웠고 그리고 남편이 숨졌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혼을 하고 나서 6명의 아이를 또 키우게 됐어요. 그 가운데 4명은 쌍둥이 세트가 쌍둥이 세트가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2019년도 80대 말에 학위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선물을 받았는데 받은 그 컴퓨터의 도움을 받고 코비드 때도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학교로 돌아가서 일요일에 졸업장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90세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가치를 계산하기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갔었던 건데 누가 알아요? 가면은 이 길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길이 나올지 하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90세의 할머니를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뭐 96세의 할머니도 학교를 졸업을 했고 미국 캔사스에서도 95세의 할머니가 대학교 졸업장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거의 끝부분에 말씀드렸던 것 정정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랜트 홀이라는 뉴욕타임즈의 골프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왜 축구를 말씀드리면서 골프 저널리스트가 왜 축구장에 가서 월드컵을 취재하겠습니까? 축구 저널리스트가 취재를 하다가 사망을 했다. 갑자기 사망을 한 50대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정정 전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건강 연말에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